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완벽한 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채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 통신 시스템은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송 오류를 대처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송 오류가 검출되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ARQ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전송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CRC와 Paraty입니다. CRC는 Cyclic Redundancy Check의 약자예요. 그래서 긴 어떤 디지털 신호가 있을 때 맨 마지막에 CRC 코드를 붙여주면 이 전체 전송된 디지털 부호 중에 어딘가 에러가 나게 되면 CRC 나중에 검사를 해서 에러가 났다, 안 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에러 검출은 패러티 부호를 통해서 합니다. 이 패러티 부호는 속에 있는 에러가 한 비트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안 났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호입니다. 이렇게 에러가 났다는 것을 검출하게 되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automatic, 자동으로 다시 재전송해라, repeat, request, Q가 이제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약자로 ARQ라고 합니다. 이러한 ARQ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 보낸 다음에 제대로 갔다라는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stop and wait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낭비하게 되니까 일단 메시지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랬다가 이제 상대방 수신기에서 뭐를 잘 보냈다, 잘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오겠죠.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는 잘 못 받았다라는 게 오면 다시 세 번째 메시지부터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미 송신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난 데부터 다시 보내는 거죠. 이런 것을 go back and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방금 그 설명 들었을 때 이상하다, 약간 비효율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1, 2, 3 보내고 이미 4하고 5를 보냈는데 3번이 에러가 났다고 그래서 3번부터 다시 보낸다면 4번하고 5번도 다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보낸 중에 두 번째가 에러가 났다면 두 번째만 다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골라서 반복 전송하는 것을 Selective Repeat ARQ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통신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렇게 Selective Repeat ARQ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lective Repeat ARQ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이라는 것이 전송이 됐고 2가 전송이 됐습니다. 또 3번이 전송이 됐어요. 그런데 2번이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났습니다. 수신기 입장에서 다시 2번을 보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4번을 받은 후에 2번이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2번이 오면은 2번 메시지를 다시 쳐다보고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에러가 나기는 했지만 에러가 난 이 블락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2번 받은 신호와 새로 받은 2번 신호를 두 개를 어떻게 잘 더해서 다시 뭔가 그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것을 Trace Combining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Trace라는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2번을 보낼 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시 2번 전체를 보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보낼 때부터 2를 뭔가 코딩한 다음에 이 전체 메시지에 여기하고 여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만큼만 보내도 운이 좋으면 전체를 다 디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이 나빠서 다시 재전송해야 된다면 이번 메시지를 또 재전송할 때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컴바이닝 해가지고 뭔가 다시 복구를 하면 이번에는 복구가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incremental redundancy라고 합니다. 최대 장점은 뭐냐면 새로 보내거나 처음에 보낼 때 이 전체 보내는 양 중에 일부만 보내기 때문에 전송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자리에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LTE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현대적인 통신 시스템들은 대부분 incremental redundancy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ARQ였고요. 또 전송 오류를 아예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부릅니다. Forward Error Correction은 받은 것들을 잘 조사를 해보고 보낼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보낸 다음에 이것들에서 에러가 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크게는 블럭 부호와 컨볼루셔널 부호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 아까 설명드렸던 체이스 컴바이닝이나 인크리멘탈 리던던시도 FEC의 기능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을 하이브리드 ARQ라고 합니다. 그냥 재전송뿐만이 아니고 실제 FEC와 연계되어서 합쳐서 다시 에러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오류 정정 부호 중에 가장 간단한 블럭 부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원래 오리지널 레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빗 에러 확률이 약 2%예요. 그리고서 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솔트앤페퍼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노이즈라고 그래서 이 전체에 잡음이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형태, 이번 시간에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해밍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즉 오류 중에 일부분이 정정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오류 정정 부호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이러한 좋은 오류 정정 부호들은 오류 제어 능력이 탁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비트 오류 정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에러가 많이 나더라도 모두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는 높은 비트 오류 검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통신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ARQ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 디텍션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신호들을 덧붙여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redundancy bit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redundancy bit 수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낮은 부호였으면 좋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모두 만족하면서 하긴 힘듭니다. 그렇지만 좋은 오류 정정 부호는 이런 것들 사이에 트레이드오프를 잘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좋은 오류 정정 부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수학적 모델링,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요. 또 어쩌면 여러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우선 해밍 웨이트입니다. 해밍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웨이트니까 어떤 무게를 뜻하죠. 부호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 워드, 부호 작용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출력,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진 부호에서 C가 있다면 이렇게 01, 00, 11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은 좀 무겁다고 치고 1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을 해밍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1의 개수를 세보면 3이죠. 그래서 이 코드 워드의 해밍 웨이트,
W는 weight라는 소리고요. H는 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밍 웨이트는 3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지요. 4비트 이진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4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밍 웨이트가 2인 부호를 모두 찾아보지요. 해밍 웨이트가 2이기 때문에 1의 개수가 2개죠. 찾아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0, 0, 1, 1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1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배치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다른 부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0, 1, 0, 1도 있겠죠. 또 뭐가 있죠? 0, 1, 1, 0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앞자리로 1을 갖다 놓으면 10, 01이 있을 거고요. 또 2개밖에 안 되니까 10, 10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1, 00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밍 웨이트가 2인 4비트 이진 부호는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또 다른 개념은 해밍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거리니까 거리가 갖는 여러 속성들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C1과 C2라는 부호가 있다면 이 두 개의 부호의 똑같은 그 자리를 비교를 해서 1과 0, 이 값이 다른 경우에 우리는 하나만큼 차이가 났다고 치고 이렇게 다른 비트의 수를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C1과 C2가 있는데요. 두 개의 첫 번째 비교해 보면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 두 번째는 같습니다. 세 번째도 같죠. 네 번째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도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렇게 2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는 2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이걸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밍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은 C1과 C2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한 다음에 전체의 해밍 웨이트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금 마찬가지로 이 2개를 더해보면 0과 1 더하니까 1 나오죠. 그리고는 1과 1을 더하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고요. 맨 마지막에 1과 1도 더해도 0이 나오죠. 맨 마지막 1과 0을 더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의 개수를 살펴보면 2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밍 디스턴스는 2개 합의 해밍 웨이트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이해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이 4비트 부호어 0110이 있습니다. 해밍 디스턴스, 해밍 거리가 2인 부호를 모두 찾으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비트 똑같은 자리에서의 비트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우선 2개니까 끝에 2개를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0, 1, 0, 1이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0, 0, 1, 1도 다르죠. 그러면 다른 것만 표기를 하면 아까는 여기였는데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죠. 또 이렇게 찾다 보면 0, 0, 0, 0 이것도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밍 큐브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3비트 부호어인 경우인데요. 여기 원래 000과 111 요 2개가 있는데 그 3비트 반복 부호를 이용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부호는 같은 부호를 그냥 여러 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리피티션 코드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은 같은 경우에는 000, 1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111입니다. 그 2개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를 재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3칸 가야 되죠. 여기 있는 요 해밍 큐브의 한 칸은 전부 다 해밍 디스턴스가 1인 것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은 010과 110은 첫 번째 비트만 다르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1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에러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보낸 것은 여기 있는 000과 111인데 한 비트 에러가 나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000에 가깝죠. 111보다는 더 멀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3비트 부호어 그리고 반복 부호를 써가지고 해밍 거리가 3인 경우에는 1비트 오류는 고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해밍 디스턴스가 2t 플러스 1이면 t개의 오류 비트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t를 1로 대입해 보죠. t가 1이면 dh는 3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해밍 디스턴스가 3일 때 한 비트 오류를 고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해밍 디스턴스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4비트보다 더 멀어지면 이제 그림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여기 일단 4비트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서도 모든 연결된 이런 선들은 바로 옆 코드워드하고가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밍 디스턴스가 1입니다. 4비트 리피티션 코드를 쓰면 0000과 1111 사이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 둘, 셋, 넷 해밍 디스턴스가 4가 됩니다. 이 경우에 한 비트 에러가 나게 되면 하나 요 근처죠. 한 비트 만약에 두 비트 에러가 나면은 못 고쳐요. 왜냐면은 두 비트 에러가 나도 여기 왔다고 치면 여기서 하나 두 개가 갔는지 아니면 하나 두 개가 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비트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났다는 것은 알지만 고치지는 못합니다. 두 비트 오류는 검출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한 비트 오류까지는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발견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해밍 거리가 짝수인 경우에 2t 더하기 2인 경우에 t비트 오류는 고칠 수 있고 t 플러스 1비트 오류는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어떤 코드워드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 사이에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최소 해밍 거리가 d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칠 수 있는 비트 오류 수는 t비트는 이렇게 됩니다. d민 빼기 1을 2로 나눈 거의 내림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오퍼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내림. 매트랩에서는 플로어 연산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최소 해밍 거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FEC 에러 정정 부호는 블럭 부호와 컨볼루셔널 부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블럭 부호를 먼저 살펴보죠. 블록 부호는 블록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을 K 비트씩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쭉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전부 다 K개씩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K 비트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으로서 N 비트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K 비트를 받아서 N 비트가 되는 거고요. 또 N 비트, 또 N 비트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N은 K보다는 큽니다. 들어온 거에 뭔가 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리던던트한 어떤 잉여가 되는 비트가 더해졌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안 컸으면 좋겠어요. K비트가 들어가서 N비트 부호가 나오는데 R개의 중복 비트를 더해서 나오는 출력 비트 수는 N비트가 되는데요. K 더하기 R이 됩니다. R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효율적일 텐데 R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칠 수 있는 비트 수가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선형 블록 부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블록 부호라는 것은 블록으로 나눈 건데 선형이라고 그랬죠. 리니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어는 즉 선형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는 코드입니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의 의미는 원래 C1과 C2가 부호였다면 두 개를 더해도 부호다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linear block code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5비트 부호를 보죠. C1과 C2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부호도 역시 이 선형 블록 부호로 나올 수 있는 부호 중에 어느 하나여야 돼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legal code라고 말을 합니다. legal code word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적법한 K비트를 블록 부호 속에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호라는 의미에서 legal code word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블록 부호가 해밍 부호가 있습니다. 여기 74 해밍 부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부호화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해밍이 창안한 해밍 부호는 H 다음에 74라고 쓰는데요. 이게 NK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메시지 4비트를 받아서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으로 7비트를 내보냅니다. 메시지가 4비트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M3, M2, M1, M0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비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7비트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출력으로 7비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 4비트는 그대로 들어온 것을 4비트를 그대로 써요. 그런데 마지막 3비트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N은 K 플러스 R이었습니다. 여기서 K가 4고 R이 3이고 N이 7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지막 3비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해밍 부호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이 세 개를 C2, C1, C0라고 하죠. 그러니까 체크라는 의미에서 C라고 보통 쓰고요. 아까 M은 메시지라는 의미에서 M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러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C2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메시지 중에 여기 C2가 있는데요. M2와 M1과 M0를 익스클루시브 5 시켜가지고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C2는 M2와 M1과 M0를 익스클루시브 5 시켜서 만든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C1은 M3와 M2, M1이었어요. 아까 C2를 만들 때는 M3가 빠져 있었죠. 근데 M3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C0를 만들 때는 M3, M2, M0만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5 시켜서 만듭니다. 가만히 보면 M2는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M2가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호화를 시켜요. 결국 4비트를 보내는 대신에 3비트를 더해서 7비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에러가 나면 고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고치는지 이제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이 그냥 만들어진 테이블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세로축으로 S0, S1, S2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이것은 신드롬 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시버에서 이 S0, S1, S2에 따라서 이 전체 중에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표준 해밍 테이블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과 같은 이러한 인코딩 작업 익스클루시브 5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행렬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생성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보내려는 메시지 비트 4비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M이라는 메시지 워드라고 하고요. 이 해밍 인코더의 출력을 C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4비트는 그대로 오고요. 마지막 3비트를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C라고 하면 메시지 워드와 어떤 매트릭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것을 G라고 하고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문자 G로 표시를 합니다. 이 제너레이터 매트릭스를 가만히 보시면 처음 4x4 행렬은
단위 행렬인 I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0이지만 대각선에만 1이 있는 이러한 매트릭스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는 4x3인데요. 이걸 보고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4x3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74 해밍 코드를 디자인한다는 말은 이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디자인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보시면 처음에는 0, 11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10, 마지막은 100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M3, M2, M1, M0와 곱해지는 것이 요 각각 그 로인데요. 우선 첫 번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C2에 해당이 됩니다. C2는 이렇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M2와 M1, M0는 인클루시브 5 하는데 M3는 빠져 있죠. 그래서 M3가 빠져 있는 쪽에 0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1이 들어갔죠. 행렬의 곱하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더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C2를 구할 때도 여기 있는 그 메시지 벡터와 여기 있는 0, 1, 1, 제로를 곱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거 C0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3, 2, 1은 빠져 있고 0이죠. 그래서 3, 2, 여기 1은 빠져 있고요. 그 다음 M0가 이렇게 1이죠. 이렇게 생성된 것이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만든 생성 행렬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그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4x4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4x3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비트로 1011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C는 M 곱하기 G 연산을 통해서 코드워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보면요. 앞에다가 1011을 놓고 이 매트릭스와 곱합니다. 행렬의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 로우와 컬럼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를 가만히 해보면요.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더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0이고요. 더하기 1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더하기 1 곱하기 0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답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1로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1011과 I4를 곱하면 그냥 101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예요. 패러티 체크 쪽도 1011과 여기 있는 그 P 4x3 매트릭스의 컬럼들을 곱하게 되는데요.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1과 0111만 곱해보면 이제 1 곱하기 0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이죠.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이죠.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이죠. 그럼 여기는 0 더하기 여기도 0 더하기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도 코드워드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티 검사 행렬은 수신기에서 이제 쓰는 겁니다.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또 에러가 났으면 어디에 났는지 그래서 고쳐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수신기에서는 패러티 검사 행렬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S가 신드롬에 해당이 돼요. 이러한 이제 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M2, M1, M0, C2는 각각 그 코드워드에서 이제 그대로 받은 겁니다. 코드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M3, M2, M1, M0 그리고 C2, C1, C0 이렇게 7개의 비트가 오죠. 그걸 이런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연산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신드롬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메시지 코드워드 C와 여기 있는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분석을 해보면 밑에 쪽에 있는 것은 I3에 해당이 되고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대각선만 1인 행렬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아까 제너레이터 매트릭스에서 봤던
P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P 4x3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가지고 received code word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수신기에서 패러티 검사 행렬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수신보호 V에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HT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였어요. 이래서 곱하게 됩니다. 수신 부호어로 V가 왔는데 실제 보낸 건 C였는데 만약 에러가 났다고 치죠. 그래서 received code word V는 보낸 코드 워드 C와 에러 벡터 2의 exclusive 5호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MG로 만들었어요. M은 메시지 워드였고 G는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알 생성 행렬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MG와 그리고 exclusive 5가 더한 것과 그리고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를 곱한 것이 이제 신드롬 벡터라고 그랬는데요. 속의 내부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죠. 실제 하게 되면 G 속에는 I와 P가 이렇게 돼 있고요. HT 속에도 P와 I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 M 곱하기 여기 이제 P가 있기 때문에 P가 오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P가 똑같이 exclusive 5어 이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지고 요거하고 요게 곱해진 것이 더하는 형태로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오고요. 이번에는 2하고 요 전체에 HT가 곱한 게 됩니다. 근데 소개를 보시면 똑같은 걸 결국 exclusive 5 하게 돼요. 1 더하기 1 exclusive 5 하면 0이거든요. 0 더하기 0도 0이거든요. 똑같은 걸 exclusive 5 하면 늘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0이 돼요. 그래서 날아가고요. 이쪽이 없어지고 끝에 부분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드롬 벡터 S는 전송하고자 했던 메시지 벡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중간에 낀 에러 벡터의 성질만 가지고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신드롬 벡터는 에러 벡터와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드롬을 쳐다보고 에러 벡터가 어떻게 됐는지 몇 번째 비트가 에러인지만 찾아내면 그 비트를 뒤집어서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복호 적용하기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 P가 이렇게 돼 있고 V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신드롬 벡터 S를 만드는 겁니다. S는 V 곱하기 HT였죠. HT는 어떻게 만드냐면 위쪽에는 이렇게 P가 있고요. 밑에는 1, 1, 1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HT가 되고요. 그거하고 받은 메시지 비트를 이제 곱합니다. 이것이 1/7이고 여기 있는 그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는 7/3거든요. 7/3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1/3 신드롬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드롬 벡터가 0, 0, 0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1, 1, 1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8가지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0, 0, 0인 경우에는 에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0, 0, 1부터 7까지는 에러 벡터에 에러가 난 비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0, 0, 1이면 첫 번째 비트고요. 1, 1, 1이면 마지막 비트가 에러가 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에 만약 이 계산 결과가 0, 1, 0이다. 그러면은 2죠. 그러면은 두 번째 비트가 에러가 났구나. 그래서 두 번째 비트만 뒤집어주면 1, 1, 1, 1, 0, 1, 1이고 마지막 이것은 메시지 워드에서 리던던스로 생긴 거기 때문에 실제 원래 보낸 것은 111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원래 메시지 비트가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